꼰대년이 뭘 어쩌겠어. 신고해봐, 어디 한번! 꼰대년이 뭘 어쩌겠어? 신고해봐. 어디 한번! 담배 연기가 자욱한 학교 뒤편 골목,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비웃음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제 얼굴을 향해 겨눠졌고 촬영 중임을 알리는 붉은 불빛이 깜빡였죠. 주변에 모여든 학생들은 낄낄거리며 구경했고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신임 교사로 부임한 첫날, 저는 교단이 아닌 골목 구석에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요? 웃기고 있네. 입술을 굳게 닫은 채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장학사 교육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교관님? 과연 그 사람은 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걸까요? 이 신임 교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교문 앞에 서서 처음으로 그 학교의 현판을 올려다봤을 때 저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성여자고등학교. 오래된 벽돌 건물에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섞인 채 바람에 실려왔죠. 25년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제가 교사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잘해야 한다. 저는 김지수, 올해 48살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교직에 들어선 신임 교사죠. 교육청 임용 서류에는 그냥 전직 공무원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그 이상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고요. 새벽빛이 채 가시지 않은 교문 앞,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걸치고 서 있는 제 모습은 어떤 눈으로 봐도 그저 평범한 중년 여교사였을 겁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먼저 온 선생님 몇 분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학년부장이라는 최선미 선생님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죠. 김지수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묘한 걱정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눈을 읽어온 습관이었죠. 신임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아이들이 벌써부터 술렁이더라고요. 최 선생님이 커피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이요? 3학년 7반 애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반 담임이 3번 바뀌었어요. 올해만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반 담임이 제 자리군요. 최 선생님은 대답 대신 살짝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학년 7반 아이들을 처음 마주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너 명의 학생이 의도적으로 엎드려 잤고 창가 쪽 학생 2명은 저를 힐끗 보고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실 뒤쪽에서는 작게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죠. 저는 교탁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임을 맡게 된 김지수입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볼펜을 바닥에 대굴대굴 굴렸고 창문 너머로 음악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지금은 살피는 시간이다.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눈을 맞추려 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뒤 창가 자리 박재현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 단추를 다 풀어 헤친 채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주변 아이 서너 명이 그 주위에 모여 앉은 모양새가 꼭 무리의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박재현 학생. 제가 이름을 부르자 학생은 천장을 보던 눈을 천천히 내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비웃음이 입꼬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네. 질질 끄는 대답이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다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저 웃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관찰이었습니다. 무리의 구조, 누가 중심이고 누가 따라가는지, 침묵하는 아이들 중 누가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25년의 세월이 제게 남긴 건 주먹이 아니라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저는 복도를 걸으며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본관과 별관을 잇는 좁은 통로, 체육관 뒤편 창고 옆 공간, 그리고 학교 담장 안쪽으로 꺾이는 골목. 어느 조직이든 사각지대가 있고 그 사각지대에서 일이 벌어지는 법이었습니다. 담장 안쪽 골목 끝에 이르렀을 때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담배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교복 입은 학생 4~5명이 벽에 기댄 채 담배를 나눠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박재현이었죠. 새 담임 선생님이시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담배는 끄세요.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재현은 담배를 끄는 대신 옆에 있던 아이에게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야, 찍어. 옆 아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인권 침해 신고할 수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입꼬리를 올리며 박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꼰대년이 뭘 어쩌겠어. 신고해봐. 어디 한번. 주위 아이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제 얼굴을 향해 켜졌죠. 어느새 소문을 들었는지 다른 학생 몇 명이 골목 입구에 몰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감정은 사치다. 저는 박재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내리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눈으로 그 아이를 봤죠. 오랜 세월 저는 총구 앞에서도 그 눈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촬영 중인 거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 영상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아이들의 비웃음과 발소리가 따라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공을 차는 아이들, 모여 앉아 떠드는 아이들. 그 평범한 풍경 속에 오늘 골목에서 제 앞에 섰던 아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박재현.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얼굴들.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 불이 켜지기도 전에 저는 이미 복도를 걷고 있었죠. 학교라는 공간은 사람이 없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낡은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들, 복도 구석에 쌓인 먼지, 화장실 벽에 긁힌 낙서들. 저는 천천히 그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민낯은 아무도 없는 새벽에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3학년 7반 교실 앞에 섰을 때 문 옆 게시판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었는데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 담임도 결국 나가리.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죠. 날짜와 위치가 기록된 사진 한 장. 작은 것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증거는 쌓이는 것이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7반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서면서도 저를 거의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은 오늘도 맨 뒤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고, 어제 골목에서 휴대전화를 들이밀던 학생 강민호는 제 눈을 일부러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부터 신경이 쓰이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두 번째 자리 윤서연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출석부에는 결석 표시가 유난히 많았고 등교를 해도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동안 서연이는 책상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앉아 있었죠.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려움을 오래 품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걸음째 못 가서 박재현이 먼저 서연이 책상 앞에 다가섰습니다. 야, 윤서연. 오늘 체육복 가져왔어? 낮고 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잘 됐다. 빌려줘. 명령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굳은 채 있다가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박재현 학생. 제 목소리에 박재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체육복은 각자 준비하는 거예요. 박재현은 피식 웃었습니다. 저 그냥 빌리는 건데요, 선생님. 친구끼리 뭘. 서연이가 빌려주고 싶어서 빌려주는 건지 아닌지는 서연이가 말해야 알 수 있겠죠. 교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현의 눈이 가늘어졌고 주변 아이들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연이는 굳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박재현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 낮은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서연이 옆에 잠깐 앉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불거졌습니다. 학교 공식 민원 접수 시스템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다는 연락이 교무실로 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출력된 종이를 내밀었죠. 민원 내용은 이랬습니다. 신임 담임교사 김지수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당한 교우 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수자는 학부모 명의였지만 민원 내용의 문체와 표현이 어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움직였구나. 교감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 첫날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예민하니까 조금만 더 부드럽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원서를 돌려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서 박재현과 강민호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낮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나치는 걸 알아챈 박재현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요즘 민원 넣으면 학교가 엄청 빠르게 처리하던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게시판 종이, 체육복 사건, 민원 접수 시각과 내용 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했습니다. 윤서연. 손이 떨렸다. 최 선생님이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아이들, 전 담임 두 분을 정신과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한 분은 중간에 병가를 내셨고, 한 분은 학교를 옮기셨죠. 민호는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엔 SNS에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엔 학부모를 직접 움직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3-4-5 모여 있었습니다. 박재현의 무리가 그중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겁을 안 내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겁이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겁을 나중으로 미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학교에 무언가가 썩어 있었습니다. 박재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데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배우가 있었고 오랜 관행이 있었으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온 침묵이 있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그리고 끝까지 가자. 퇴근 무렵 저는 학교 행정실에 들러 조용히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교내 생활지도 일지와 학교폭력 신고 접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느냐고요. 담당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내줬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멈춘 건 3번째 장에서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건수 총 7건. 그런데 처리 결과란에는 하나같이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 저는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어 운동장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박재현의 무리가 아직도 몰려 서 있는 게 보였죠. 그 옆으로 혼자 조용히 걸어나가는 윤서연의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되도록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작은 걸음으로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반드시 저 아이가 고개를 들고 걸어나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저는 그날 교문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낮고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윤서연인데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서연아. 말해봐. 저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오는데 재현이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아무 말은 안 했는데 그냥 따라왔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나.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를 저 아이한테 보낸 거다. 서연아, 잘 연락해줬어. 오늘은 집에 있어도 돼. 선생님이 결석 처리 안 하고 공결로 해놓을게.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올라오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쌓인 것들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게시판 종이, 민원 접수, 체육복 갈취, 그리고 하굣길 미행.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이어놓으면 명확한 그림이 됐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선생님 몇 분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최 선생님이 제 자리로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학부모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2건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 건은 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망신을 줬다는 거고, 또 한 건은 선생님이 학생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건 다 어제 몇 시에 접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 선생님이 잠깐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10시 40분, 그리고 11시 2분이요. 밤 11시. 학부모가 밤 11시에 학교 민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민원을 넣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각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학부모가 아니다. 아이들이 직접 넣은 거거나 아이들이 부모를 움직인 거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대신 교내 CCTV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5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었는데 제가 찾아오자 눈을 약간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7반 담임 김지수입니다. 며칠 전 학교 뒤편 골목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도로요? 생활지도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쪽은 CCTV 사각지대예요. 카메라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학교 정문 쪽 영상은요? 어제 학교 시간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요. 이번엔 조금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열람하시려면 교감 선생님 결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제 받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리를 나서며 저는 담당자의 표정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단순한 절차를 안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눈이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학교 안에서도 누군가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다. 교감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교감실 앞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교감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는 잠깐 저를 훑어보고는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김지수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박재현 엄마예요. 저는 내색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진 않네요, 솔직히. 여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첫날부터 아이를 몰아붙이셨다고 하던데 교사로서 그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재현이가 친구한테 체육복 빌리려는 걸 선생님이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 상황에서 친구가 원해서 빌려주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 사이 일에 교사가 왜 끼어들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이 일이라도 한쪽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담임으로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자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학교에 오래 계시고 싶으면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전 담임들도 다 그걸 몰라서 나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박재현의 어머니는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교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자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김 선생님. 방금 박재현 학부모 만나셨죠? 네. CCTV 열람 결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재현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학교 발전 기금도 매년 내시고 교육청이랑도 연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집 아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저는 교감 선생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 신고건 7개가 모두 합의로 종결된 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예요. 피해 학생이 원해서 합의한 건지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한동안 책상 위를 바라보다가 결제판을 집어들었습니다. CCTV 열람은 허가해드리겠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조용한 교감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문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하교 시간 영상 속에는 윤서연의 뒤를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가는 학생 셋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없었지만 평소 그 무리와 붙어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캡처해 날짜와 시각과 함께 저장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증거 목록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 퇴근 무렵 복도에서 우연히 박재현과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힘드셨겠네요. 괜찮아요. 우리 엄마 만나셨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어요. 박재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여기서 못 버티더라고요. 선생님은 좀 다르신가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두고 보면 알겠죠. 복도 끝을 돌아서며 저는 입술을 조용히 다물었습니다. 두고 보면 안다는 말은 아이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원은 3건이 더 들어왔고 교무실 복도에는 제 이름이 적힌 출력물이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신임 담임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은 수십 개가 달렸고 그중 절반은 같은 시간대에 짧은 간격으로 달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 화면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직적이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학교 안에서 저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제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고 점심을 함께 먹자던 최 선생님도 요즘은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박재현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집과 엮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 학교 선생님들은 몸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고립되는 건 2가지 경우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저는 후자였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문 앞에 낯선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3학년 5반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이준혁, 눈빛이 또렷하고 체구가 다부진 아이였습니다. 선생님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아이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날짜, 장소, 구체적인 상황 묘사. 박재현의 무리가 후배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간 일 거부했던 학생의 가방을 빼앗아
운동장에 던진 일,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읽어 내려갈수록 내용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쓴 거야? 네. 왜 나한테 가져온 거야? 준혁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했다가 다 묻혔어요. 2번이나요. 그런데 선생님은 박재현 무리한테 아직 안 밀린 것 같아서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용기를 냈다.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 저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가져오는데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죠. 아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가져왔어. 선생님이 잘 보관할게. 그런데 준혁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이 내용을 직접 증언해 줄 수 있어? 필요할 때.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어차피 이대로는 못 있겠어서요. 아이가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이 한 장을 들고 오기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을지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제보자 이준혁? 직접 목격 진술 가능.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학교에 도착해 교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며칠째 반복하는 루틴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체육관 뒤편에서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학년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 벽 쪽에 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박재현 무리의 아이 셋이 서 있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1학년 아이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내밀고 있었고 받아가는 아이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각도를 확보하면서 얼굴이 식별될 수 있도록, 상황이 명확하게 담길 수 있도록 오래 훈련된 손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아간 아이들이 자리를 뜨고 1학년 아이들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선생님이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한 아이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이름 적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그냥 선생님이 본 것만 기록할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방금 찍은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씩 쌓인다. 반드시 쌓인다. 그날 오후 수업 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어 수업 중에 박재현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말해봐요. 선생님은 왜 이 학교 오셨어요? 다들 기피하는 학교인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현의 눈에는 도발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진짜 궁금해하는 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덮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르치고 싶어서요.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박재현은 픽 웃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그런 말하고 결국 나가던데 나는 다를 수도 있어. 뭐가 달라요? 저는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반항기 가득한 눈 아래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 이 아이도 결국 아이였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라고 있는 누군가 바로 잡아줬어야 했던 아이. 해봐야 알지. 짧게 대답하고 저는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재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가는데 맨 마지막으로 나가던 박재현이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 찰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안에도 뭔가 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영상, 수첩, 이준혁의 진술서.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직접 진술도 필요했습니다. 윤서연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내일 학교 올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해볼게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간 하루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서연이 학교에 나온 건 닷새 만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는 모습이 마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재현은 서연이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을 뿐인데 서연이의 어깨가 그 시선 하나에 더 깊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게 오랫동안 쌓인 공포다. 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연이 자리 옆을 지나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왔어.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가방 끈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저는 서연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교무실 옆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서연이는 의자에 앉아서도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열어주니까요. 한참 만에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오래됐어요. 얼마나? 1학년 때부터요. 2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부름 같은 거였어요. 뭐 사다 달라, 이것 좀 해달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도 요구하고 싫다고 하면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 서연이는 손목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소매가 내려오면서 희미한 자국이 보였다가 다시 가려졌습니다. 저는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걸 정면으로 건드리면 아이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기 싫었겠다. 네. 그래도 왔잖아. 서연이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기억나는 것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아이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끊지 않고 끝까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고맙긴요. 아니, 진짜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선생님은 알아. 서연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서연이를 먼저 보낸 뒤 저는 상담실에 혼자 앉아 기억을 더듬어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날짜, 장소, 상황, 관련 인물들. 서연이의 진술은 이준혁의 진술서와 여러 지점에서 겹쳤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이름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맞춰지고 있다. 그런데 오후 수업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는데 최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SNS에 선생님 사진이 올라왔어요. 학생 상담하는 장면인데 몰래 찍은 것 같아요. 캡션에 담임이 학생을 회유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최 선생님의 휴대전화를 받아 화면을 봤습니다. 상담실 창문 너머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각도로 보아 복도 쪽에서 창문에 붙어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서연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캡션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한 계정은 익명이었지만 공유수가 이미 수십 건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러다 교육청까지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갈 수도 있죠. 선생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최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한다는 게 의외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멈추면 서연이는 어떻게 됩니까? 최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박재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선생님, 잠깐요. 말해봐요. 윤서연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상담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요. 걔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박재현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자신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스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당혹감인지 저는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끝까지 갈 거예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재현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조금 달라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허세를 걷어내면 남는 건 결국 1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걸어온, 돌아오는 법을 모르는 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다. 지금은 피해 학생이 먼저다. 그날 저녁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진술 내용 요약, 민원 접수 시각과 내용, CCTV 캡처본, SNS 게시물 캡처, 서류 봉투 하나에 날짜 순으로 넣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에 충분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으로 오래전 훈련받은 대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청서를 제출한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 두께를 손으로 느끼는 것처럼 가만히 쥐고 있다가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게 일단 접수되면 학교 전체가 흔들립니다. 학교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생들이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교감 선생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접수 확인서를 받아들고 교감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박재현의 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말끔한 코트 차림에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폭위 요청하셨다고요?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네. 박재현의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현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이 학교 예산 중에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게 얼마인지도요. 이걸 건드리면 선생님 교직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시겠다고요? 네.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박재현의 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압박은 지금부터일 것이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임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회유를 했다는 내용이었고 민원인은 학부모 다수 연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학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통보도 함께 왔습니다. 최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교육청 장학사가 온대요. 이러면 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최 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일도, 다른 애들 일도. 근데 저는 못했어요. 이 학교에서 계속 있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부끄럽네요. 저는 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 선생님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온 작은 문 같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장학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학교 회의실에서 교장, 교감, 그리고 저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장학사는 서류를 펼치며 민원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학생 상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유도 질문을 사용했다는 것, 학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 교사 권한을 남용해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 내용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해명 전에 제가 수집한 자료를 먼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장학사가 눈썹을 약간 올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들을 장학사는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CCTV 캡처본, 날짜와 시각이 기록된 영상 파일 목록, 민원 접수 시각과 SNS 게시, 시각의 비교 정리본, 학교폭력 신고 내역 7건과 처리 결자, 이준혁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서연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사실관계 요약본.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학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떻게 수집하신 겁니까? 교내 CCTV는 정식 열람 허가를 받아 확인했고 진술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영상은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현장에서 기록한 것이고요.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장학사는 서류를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학폭위 요청도 하셨죠? 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학폭위는 당연히 열려야 하는 상황이군요. 교장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장학사님, 이 자료들의 신빙성을 좀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임 교사가 짧은 기간에 수집한 것들이라서. 장학사가 교장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건 7개가 전부 합의로 종결됐는데 그 합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입이 굳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장학사는 돌아가면서 자료를 복사해 가져갔고 학폭위 개최를 학교 측에 공식 권고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장학사가 나간 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사입니다. 그날 오후 박재현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실에서 1시간 넘게 면담이 이루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박재현의 아버지는 예상과 달리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협박에 가까운 말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재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가정에서 교육하겠습니다. 굳이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의 교육과 학교에서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 인생을 망치려는 겁니까? 잘못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일은 아닙니다. 박재현의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교장 선생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교사 계속 데리고 계실 겁니까?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폭위는 열겠습니다. 박재현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소리 없이 닫히는 문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버텼다. 예상 밖이었다. 교장실을 나서는데 복도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박재현이 혼자 운동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무리도 없이 휴대전화도 없이 그냥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왔다는 걸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지금 저 아이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거칠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눈이 감겼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직전에 쉬어야 한다는 것을, 내일을 버티려면 오늘 밤은 자야 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위원회는 교장, 교감, 외부위원 3명, 그리고 담임 교사인 저로 구성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이 각각 따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회의실은 3층 끝 방이었는데 아침부터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이 학교 전체가 오늘 하루를 숨죽이고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쌓아온 것들이 반듯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자니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종이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2년을 버티며 쌓아온 시간이었고 준혁이가 무서움을 누르고 내밀었던 용기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여기까지 온 게 헛되지 않게. 오전 10시 첫 번째로 윤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40 초반으로 보이는 조용한 분이었는데 딸의 손을 꼭 잡고 들어오면서 눈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원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학생, 편하게 생각나는 것만 말해줘도 됩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위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심부름, 점점 늘어난 요구, 거절했을 때 돌아온 것들, 가방을 빼앗긴 날,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하굣길에 뒤를 밟혔던 날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진술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중간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딸한테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연이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몰랐다는 죄책감과 알면서도 막아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고 앞을 봤습니다. 서연이의 진술이 끝나고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는 서연이보다 덜 떨었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했죠. 자필 진술서를 기반으로 직접 목격한 장면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이 몇 가지를 되물었고 준혁이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단단해진 건지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재현과 무리의 아이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박재현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버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그 사이에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재현 학생, 피해 학생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재현의 아버지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아이가 직접 대답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제출된 진술들은 담임 교사가 사전에 학생들을 만나 유도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셔야. 위원장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학부모님, 이 자리는 학생이 진술하는 자리입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은 별도로 청취하겠습니다. 박재현의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박재현 학생.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현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낮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닌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위원들이 하나씩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에 찍힌 장면에 대해, 민원 접수 시각에 대해, 피해 학생의 진술과 겹치는 날짜들에 대해.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올수록 박재현의 대답은 짧아졌고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충 설명했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으로 날짜와 시각과 장소와 상황, 숫자와 영상과 기록들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재현의 무리 중 한 명이었던 강민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대로 말해도 됩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호 옆에 앉은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재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는 박재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윤서연이 돈 가져오던 날, 제가 망을 봤어요. 박재현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듯 움직였습니다.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강민호 학생.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관여한 것들, 박재현의 지시로 움직였던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잘못됐다고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것들을 박재현의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만해. 위원장이 즉시 말했습니다. 학부모님, 지금 진술을 방해하시면 퇴장 조치합니다. 회의실이 팽팽하게 굳었습니다. 강민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진술을 마쳤을 때 박재현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입을 닫은 채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다. 아버지가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믿어왔는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다. 위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에서 박재현이 혼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그 사이에서 벽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재현아.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반항기 없는 눈이었습니다. 힘들었지? 박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근데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아이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위원회가 다시 시작됐고 2시간의 추가 심의 끝에 위원장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주동 학생들에 대한 출석 정지와 특별 교육 이수,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박재현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박재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걸어나가는 그 아이의 어깨가 오늘 처음으로 힘이 빠진 채 축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창문 밖 운동장을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달리는 아이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었다. 끝이 아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다. 최 선생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오늘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교무실 창문 너머로 운동장 가장자리에 심어진 벚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4월이 끝나가고 있었죠. 학폭위가 열렸던 날로부터 3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2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민호를 포함한 무리의 아이들도 각각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금품 갈취와 관련된 사안은 관계기관에 통보됐습니다. 박재현의 아버지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의 무게 앞에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학교 안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그러나 천천히 박재현의 무리가 장악하고 있던 복도 끝자리에 다른 아이들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던 아이들이 2씩, 3씩 모여 앉았습니다. 화장실 벽에 낙서가 지워졌고 누군가 게시판에 그림을 붙여놓았습니다. 작고 소소한 변화들이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윤서연이 달라진 건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남는 변화였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이 끝나고 박재현이 돌아오기 이틀 전 서연이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올려다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껴안지 않았습니다. 손을 아래로 내리고 문 앞에 서 있었죠. 선생님, 드릴 게 있어요. 아이가 내민 건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학교 오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더 고마워. 서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하는 거야. 혼자 버티지 말고. 네. 이번엔 또렷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간 뒤 저는 메모지를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가득 찬 수첩 안에 자리 잡은 그 작은 메모지가 어쩌면 이 수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거다. 이걸 보려고. 박재현이 돌아온 날 저는 아침 일찍 교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교실 문을 열다가 제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리도 없었습니다. 강민우를 비롯한 아이들이 아직 특별 교육 중이었으니까요. 수업 시작 전 저는 교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재현아, 잠깐 나올 수 있어? 복도에서 둘이 마주 섰습니다. 박재현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집에 있는 동안 뭐 했어? 박재현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생각은 많이 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재현아, 선생님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 박재현이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게 진짜 내가 원해서였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세 글자가 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해. 박재현은 눈을 다시 내리깔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자.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박재현은 처음으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긴 했지만 그것은 반항이 아닌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긴 여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작은 됐다. 이준혁은 며칠 뒤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래, 잘 있었어? 네. 근데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준혁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섭지 않으셨어요? 진짜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 그런데 왜 하셨어요? 무서운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무서운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뭔데요? 너희가 괜찮아지는 것. 준혁이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선생님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많이라고 해. 준혁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교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관련 학교의 시스템 개선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공문을 제게 보여주며 처음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많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며칠 뒤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학기에 생활지도부 신청했어요. 잘하셨네요. 선생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모른 척 하는 게 편한 건데 편한 게 꼭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수업을 마치고 교정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 부임하던 날 올려다보던 현판 아래를 지나쳤습니다. 한성여자고등학교. 그날과 같은 글씨였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이 맞는 사람이다. 복도에서 마주친 서연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추고 또렷한 목소리로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며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고개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교문 앞에서 다짐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짐이 지금 이 복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선생님 덕분에요. 아이가 웃으며 지나쳐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복도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텅 빈 교실에 책상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면 이 자리들이 아이들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시끄럽고 엉뚱하고 아직 많은 것을 모르는 아이들로 저는 교탁 앞에 서서 그 빈 자리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일인지도, 그래도 그것이 왜 해야 하는 일인지도,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제가 이 교단에 선 이유였습니다. 저는 출석부를 펼치고 오늘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5월의 바람은 따뜻했습니다.